당신이 직접 해지하세요. 안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한테 다 말할 거예요. 딸의 결혼 축의금 3천만 원을 당신이 어떻게 가로챘는지요? 30년 참았던 엄마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딸의 축의금을 훔친 남편에게 속 시원한 복수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저는 올해 58, 서울 마포구에 사는 이경숙입니다. 30년 넘게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웠어요. 그런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평범한 엄마였어요. 남편 내조하고 아이들 키우고 시댁 챙기면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제 하루는 마치 돌아가는 물레방아처럼 똑같았어요. 새벽 6시면 일어나서 남편 출근 준비시키고 아이들 도시락 싸고 집안일하고 저녁이면 온 가족 밥상 차리고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엄마 사랑해라며 제 품에 안겨올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뿌듯했거든요. 아, 내가 이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 존재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들 준호가 결혼을 앞두고 나서부터요. 3년 전 가을이었어요. 아들 준호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 남편 대식 씨는 정말 좋아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서 예비 며느리 지연 씨를 보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아들이 복이 많네. 이렇게 예쁘고 착한 애를 만나다니. 남편은 그날 저녁 내내 기분이 좋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지연 씨가 돌아간 후에도 거실에서 흥얼거리며 텔레비전을 봤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설거지를 도와주던 딸 수진이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오빠는 좋겠다. 아빠가 저렇게 좋아하시네. 그 말투에 뭔가 서운함이 묻어 있었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수진아, 오빠 결혼하는 거 좋은 일이잖아. 수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설거지를 도왔어요. 하지만 그 순간 딸의 표정이 제 마음 한쪽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준호의 결혼 날짜가 잡혔습니다. 가을 10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남편은 결혼 준비에 엄청난 열의를 보였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결혼 준비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예식장은 어디로 정했어? 패백 음식은 준비됐고? 신혼집은 어떤 아파트로 알아보고 있어? 우리 아들이니까 제대로 해줘야지. 남편의 말 속에는 항상 우리 아들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었어요. 30년을 같이 살면서도 저는 그 단어가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딸 수진이가 대학 입학할 때도 취직할 때도 남편은 이 정도로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매일같이 예식장을 알아보고 혼수 목록을 작성하고 패백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5년이 되었지만 시댁 친척 어른들 입맛을 생각하면 패백 음식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어요. 대추, 밤, 곶감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골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통장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우리 준호 신혼집 마련해줘야 하는 거 알지? 요즘 전세가 얼마인지 알아봤어? 네, 알아봤어요. 준호가 원하는 지역이 마포구인데 거기 괜찮은 투룸이 전세 3억 정도 하더라고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돈으로는 좀 부족한데 결혼식 축의금으로 얼마나 모일까?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축의금을 벌써 계산하고 있다니. 하지만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친척들, 회사 사람들 합치면 한 5천만 원은 모이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좀 보태서 전세금 마련하고 가구랑 가전제품도 사주면 되겠네.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축의금이라는 건 보통 신혼부부가 새 생활을 시작하는 미천으로 쓰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전부 집 마련에 쓴다는 게 맞는 건가 싶었지만 남편 앞에서는 그런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 수진이가 출근 준비를 하다가 물었어요. 엄마, 오빠 결혼 준비 어떻게 돼가요? 응, 잘 돼가고 있어. 아빠가 신혼집도 알아보고 계시고. 수진이는 화장을 하면서 거울 속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오빠한테는 전세금까지 다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저는 뜨끔했어요. 응, 아빠가 그러고 싶어 하시네. 수진이는 립스틱을 바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는 좋겠다. 나는 언제 결혼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이렇게 해주실 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웃으며 수진이의 어깨를 토닥여줬을 뿐입니다. 수진아, 내 차례도 올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남편의 태도를 생각하면 딸의 결혼 때도 이렇게까지 해줄지 의문이었거든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참 좋았던 10월의 토요일이었어요. 예식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준호와 지연이는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었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입이 귀에 걸려 있었어요. 축의금을 정리하는 건 제 몫이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하나하나 세어보니 정확히 5,200만 원이 모였어요. 남편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돈을 보면서 정말 기뻐했어요. 여보, 이 정도면 전세금 마련하고도 남겠는데? 가구도 좋은 걸로 사줄 수 있겠어. 그런데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딸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그 돈 전부 오빠 신혼집에 쓰실 거예요?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그럼 아들 새 살림 차리는데 써야지. 당연한 거 아니냐? 수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딸의 눈에는 분명한 서운함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수진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간 후 저도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딸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서랍장을 열어 딸이 초등학교 때 그린 그림 한 장을 꺼냈어요.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의 크레파스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 속에는 엄마와 딸이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와 오빠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죠. 당시에는 그냥 아이가 그린 그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 뭔가 의미심장했습니다. 수진이는 어릴 때부터 느꼈던 걸까요? 아빠가 오빠만 더 챙긴다는 걸. 그래서 엄마랑 자기만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을 그렸던 걸까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남편의 뜻에 따라 살아왔어요. 남편이 하자는 대로, 남편이 원하는 대로. 그게 좋은 아내이자 좋은 엄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딸은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서운함을 삼키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와 지연이가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2주간의 유럽 여행이었는데 그것도 남편이 선물해 준 거였습니다. 현금 500만 원을 봉투에 담아서 건네주면서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준호야, 신혼여행 재밌게 다녀와라. 평생에 한 번뿐이니까 돈 아끼지 말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수진이가 결혼할 때도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남편은 과연 딸에게도 똑같은 마음으로 대해줄까? 그 의문은 2년 후에 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아들 준호는 신혼집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며느리 지연이도 착하고 예뻐서 명절 때마다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며느리가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았고 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죠. 그런데 그의 봄딸 수진이가 남자친구를 소개하겠다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강민수, 수진이보다 2살 위인 34살의 직장인이었어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중견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수진이가 32살인데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수진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민수 씨도 밥을 잘 먹고 예의도 바르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수 씨가 돌아간 후 남편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면서 한마디 했어요. 회사가 어디라고 했지? 들어본 적 없는 회사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들 준호의 예비 신부를 처음 만났을 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여보, 민수 씨 괜찮아 보이던데요. 수진이도 좋아하고.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딸은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니까. 뭐 우리가 신경 쓸 건 없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남의 집 사람이라니. 딸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에게 반대 의견을 말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게 좋은 아내의 도리라고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날 밤 딸 수진이가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아빠가 민수 오빠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빠도 좋게 보셨을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딸 앞에서 아빠 흉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나도 오빠처럼 결혼 준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엄마가 다 준비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함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수진이가 정식으로 약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그해 가을로 잡았어요. 아들 준호가 결혼한 지 딱 2년 만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남편의 태도는 점점 더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아들 때는 퇴근하면 제일 먼저 결혼 준비 상황을 물었는데 딸의 결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예식장 팸플릿을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보, 수진이 예식장 어떤 게 좋을까요? 이 3곳 중에서 골라야 하는데.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대충 한번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아무데나 해. 딸 결혼식에 뭘 그렇게 돈을 많이 써? 그 말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 준호 결혼할 때는 가장 좋은 예식장을 골랐거든요. 준호가 원하는 곳이라면 가격이 비싸도 예약했었죠. 그래도 수진이 결혼인데 제대로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여보, 현실적으로 생각해. 딸은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야. 거기 너무 돈 쓰면 우리만 손해지. 적당히 해. 적당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들에게는 제대로였고 딸에게는 적당이었던 거죠. 결국 예식장은 아들 때보다 훨씬 작고 저렴한 곳으로 정했습니다. 수진이는 아무 말 없이 받아들였지만 제 마음은 너무 아팠어요. 그 다음은 혼수 준비였습니다. 아들 준호 결혼할 때는 남편이 백화점에 직접 가서 가구며 가전제품이며 전부 좋은 걸로 골랐었어요. 그런데 딸의 혼수를 준비하면서는 달랐습니다. 여보, 수진이 혼수 준비하러 가야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남편은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왜 가? 당신이 알아서 해. 그리고 너무 비싼 거 사지 마. 요즘 중고로 사도 괜찮다던데. 중고요? 아들 준호에게는 전부 새 제품으로 사줬으면서 딸에게는 중고를 사라니.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여보, 그래도 딸 결혼인데. 남편은 신문을 접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랑 딸이 똑같을 수는 없어. 아들은 대를 이어야 하는데 딸은 다른 집으로 가는 거잖아. 그 차이를 이해해야지. 대를 이어야 한다는 말. 그 말이 얼마나 오래된 생각인데
남편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결국 혼수는 제가 혼자 수진이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가구는 세일 기간에 저렴한 걸로 골랐고 가전제품도 필수품만 샀어요. 아들 때 쓴 돈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아무 불평 없이 따라왔지만 백화점을 나올 때 제 손을 꼭 잡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 말이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이 얼마나 눈치를 보며 살아왔으면 이런 상황에서도 괜찮다고 말할까요? 결혼식이 2달 정도 남았을 때였어요. 수진이와 민수 씨가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세금이 너무 올라서 원하는 지역에 집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저희 전세집을 마포구 쪽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투룸이 전세 3억 5천이에요. 3억 5천. 2년 전 아들 준호 전세집이 3억이었는데 그새 더 올랐나 봐요. 그래, 많이 올랐네. 아빠랑 상의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수진이가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3억 5천이래요. 우리가 좀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3억 5천? 너무 비싼데? 다른 데 알아보라고 해. 요즘 전세가 다 그래요. 준호 때도 3억 들었잖아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준호는 우리 아들이고 수진이는 다르지. 딸은 시집가면 사위가 책임져야 하는 거야. 우리가 왜 전세금까지 대줘? 그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에게는 전세금을 다 대줬으면서 딸에게는 사위가 책임지라니. 그래도 여보, 우리 딸인데. 남편은 리모컨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현실을 봐. 우리가 딸한테까지 그렇게 해주면 우리는 노후에 뭘 가지고 살아? 아들은 나중에 우리 봉양할 사람이지만 딸은 시댁 부모 모셔야 하잖아.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익숙해진 침묵이 제 입을 막았습니다. 결국 수진이에게 전화해서 말했어요. 수진아, 전세금은 민수 씨랑 알아서 마련해야 할 것 같아. 엄마가 미안해. 전화 너머로 수진이의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엄마. 알겠어요. 민수 오빠 부모님께 좀 더 부탁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제가 정말 못난 엄마 같았거든요. 아들에게는 다 해주면서 딸에게는 알아서 하라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서랍장에서 다시 그 그림을 꺼내봤어요. 수진이가 초등학교 때 그린 우리 가족 그림. 엄마와 딸만 손을 잡고 있는 그 그림. 수진이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오빠와 다르게 취급받는다는 걸. 그래서 엄마한테만 의지하는 그림을 그렸던 거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뭘 했을까요? 남편의 말에 순종하며 딸이 서운해하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좋은 엄마는 되지 못했던 거예요.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진이는 매일 회사 일과 결혼 준비를 병행하느라 지쳐 보였어요. 민수 씨 부모님께 전세금 중 일부를 도움받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들 준호는 우리 부모가 전세금을 다 대줬는데 딸 수진이는 시댁 부모에게 손을 벌려야 했어요. 이게 공평한 걸까요? 이게 맞는 걸까요? 어느 날 오후 수진이가 집에 들렀습니다. 웨딩드레스 피팅을 하고 온다고 했는데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수진아, 무슨 일 있어? 드레스 예쁘게 나왔어? 수진이는 소파에 앉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예쁘긴 한데. 엄마, 저 렌탈로 하기로 했어요. 오빠 때는 맞춤 드레스였는데 저는 렌탈이 더 경제적일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아들 며느리 지연이는 백화점에서 맞춤 드레스를 맞췄는데 제 딸은 렌탈을 한다니. 수진아, 맞춤으로 하자. 엄마가 돈 댈게.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렌탈도 예쁜 거 많아요. 저는 이게 더 좋아요. 하지만 딸의 눈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그저 엄마를 배려하는 척하고 있을 뿐이었죠.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여보, 수진이 웨딩드레스 렌탈로 한대요. 맞춤으로 해주면 안 될까요? 남편은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어요. 렌탈이 더 경제적이잖아. 한 번 입고 마는 건데 뭐하러 비싼 돈 들여서 맞춤을 해? 그래도 준호 며느리 지연이는 맞춤으로 했잖아요. 남편은 거실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르지. 그리고 여보, 딸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마. 시집가면 끝이야. 시집가면 끝.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아서 울었어요. 30년을 같이 산 남편이 이렇게 냉정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제 안에서 뭔가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걸 행동으로 옮길 용기가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곧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드디어 수진이의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가을비가 조금씩 내리는 11월의 일요일 오후였어요. 아침부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쁘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쪽을 짓눌렀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딸 수진이 방으로 갔어요. 수진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살짝 덮어주면서 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오늘이 지나면 이 아이는 정말 우리 집을 떠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 눈물이 났습니다.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다가 수진이가 눈을 떴어요.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엄마가 먼저 준비해야지. 오늘 우리 수진이 제일 예쁜 신부가 되는 날이잖아. 수진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마워요. 제가 엄마 딸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꾹 참았어요. 오늘은 딸의 행복한 날인데 엄마가 울면 안 되니까요.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10시였습니다. 아들 준호 결혼식 때 갔던 그 화려한 호텔 웨딩홀이 아니라 작은 예식장이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아무 불평 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수진이가 웨딩드레스를 입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렌탈 드레스였지만 딸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메이크업을 받으면서 수진이가 거울 속으로 저를 보며 웃었어요. 엄마, 제가 예쁘죠? 우리 수진이가 제일 예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신부야. 그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딸의 모습을 보더니 한마디 했어요. 오, 괜찮네. 렌탈인데도 나쁘지 않아. 괜찮네. 나쁘지 않아. 그 말들이 귀에 걸렸어요. 아들 며느리 지연이가 맞춤 드레스를 입었을 때는 정말 최고다, 완벽하다라고 했었는데 딸에게는 괜찮다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아빠의 말에도 밝게 웃었어요. 그게 더 마음 아팠습니다. 딸이 얼마나 기대치를 낮춰가며 살아왔을까요? 예식이 시작되고 식장은 하객들로 채워졌습니다. 아들 준호 결혼식 때보다는 확실히 사람이 적었어요. 남편 회사 사람들 중 일부만 왔고 남편의 친척들도 몇 명만 참석했습니다. 아들 때는 남편이 직접 회사 사람들과 친척들에게 전화해서 꼭 와달라고 부탁했었는데 딸의 결혼식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청첩장만 보냈을 뿐이었습니다.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딸이 버질로드를 걸어올 때 남편과 함께 팔짱을 끼고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 제가 이 아이를 위해 뭘 해줬나? 오빠는 모든 걸 받았는데 이 아이는 항상 적당히 괜찮다로 대우받았는데 미안한 마음이 북받쳐 올랐어요.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축의금을 내고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축의금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아들 때처럼 이번에도 제가 축의금을 세기로 했거든요. 봉투를 하나씩 열어가며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하나씩 세어가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아들 준호 결혼식 때는 5,200만원이 모였었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모일까요? 피로연이 끝나고 모든 봉투를 다 세어보니 정확히 3,100만원이 모였습니다. 아들 때보다 2천만원이나 적었어요. 하객수도 적었고 남편이 적극적으로 청첩장을 돌리지 않았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수진이와 민수 씨가 피로 연장에서 나와 대기실로 왔을 때 저는 봉투에 축의금을 정리해서 건네줬습니다. 수진아, 축의금 여기 있어. 3,100만 원 모였어. 수진이는 봉투를 받으며 작게 웃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이거면 전세 보증금에 보탤 수 있겠어요. 전세 보증금 3억 5천만 원 중에 민수 씨 부모님이 2억을 대주시기로 했고 민수 씨가 모은 돈이 8천만 원, 수진이가 모은 돈이 5천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2천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수진아, 이 돈으로 부족한 전세금 채우고 남은 돈은 생활비로 쓰렴. 그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축의금 얼마나 나왔어? 3,100만 원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내가 보관할게.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들 준호 때는 축의금을 바로 준호에게 주면서 신혼집 마련하는데 보태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남편이 직접 가져간다는 거였어요. 여보, 수진이 전세금에 보태야 하잖아요. 남편은 봉투를 자기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줄게. 일단 내가 관리하는 게 나아. 수진이가 아빠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 저희 전세 보증금이 아직 2천만 원 부족한데 축의금으로 채우려고 했거든요. 남편은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민수 씨가 알아서 해야지. 사위가 벌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수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눈에 금방이라도 눈물이 고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빠 때는 축의금 전부 오빠한테 주셨잖아요. 남편은 가방을 들며 차갑게 말했어요. 준호는 우리 아들이고 너는 시집가는 거니까 다르지. 이해해. 그 순간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옆에 있던 민수 씨가 수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목소리가 떨렸지만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남편과 싸울 수는 없었어요. 여보,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해요.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대기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딸에게 다가가서 등을 토닥였어요. 수진아, 엄마가 뭐라도 해줄게. 울지 마. 하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민수 오빠 부모님께 조금 더 부탁드리면 돼요.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 그 말 속에는 체념이 가득했어요.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며 살아왔으면 이런 상황에서도 괜찮다고 말할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운전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도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말을 하면 폭발할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축의금은 정말 수진이한테 안 줄 거예요? 남편은 옷을 갈아입으며 대답했어요. 당분간은 내가 보관하고 있을 거야. 나중에 필요하면 주고. 언제요? 수진이가 지금 당장 전세금이 필요한데. 남편은 거실로 나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딸한테 너무 퍼주면 안 돼. 아들이랑 똑같이 해줄 수는 없어. 그리고 민수 부모가 있잖아. 거기서 도와줄 거야. 준호 때는 우리가 다 도와줬잖아요. 왜 수진이는 민수 부모한테 밀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으며 차갑게 말했어요. 아들이랑 딸은 다르다니까.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딸은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야. 우리가 계속 챙겨줄 수 없어.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가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30년 동안 익숙해진 패턴이었어요. 화가 나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눈물 어린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오빠 때는 축의금 전부 주셨잖아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제는 고마웠어요. 결혼식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전세금 문제는. 수진이는 제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민수 오빠 부모님께서 조금 더 도와주시기로 하셨어요. 저희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딸이 시댁 부모에게 더 많은 돈을 부탁해야 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수진아, 엄마가 뭐라도 해줄 테니까 기다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이번만큼은 제가 딸을 지켜야 한다고. 그날 오후 남편이 회사에 간 사이에 저는 집안 곳곳을 뒤졌어요. 남편이 축의금 봉투를 어디에 뒀는지 찾으려고요. 옷장, 서랍, 책상을 다 찾아봤지만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서재 책상 서랍을 열어봤을 때 거기서 봉투를 찾았어요. 하지만 열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축의금 3,100만 원이 그대로 있어야 하는데 통장이 하나 꽂혀 있었어요. 통장을 꺼내보니 남편 명의의 정기적금 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입금 내역에 3천만 원이 찍혀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수진이 결혼식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딸의 축의금을 자기 적금 통장에 넣어버린 거였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건 도둑질이나 다름없었어요. 딸의 결혼 축의금을 자기 돈으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저는 통장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조용히 원래 자리에 다시 넣어뒀어요. 부엌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에게 따지면 뭐라고 할까? 또 내가 관리하는 게 낫다, 나중에 줄 거다라고 할 게 뻔했어요. 그때 오래된 서랍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30년 동안 몰래 모은 비상금이 있었어요. 남편 몰래 조금씩 아껴서 모은 돈,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통장을 꺼내보니 정확히 3,200만 원이 있었어요. 생활비에서 조금씩, 명절 용돈에서 조금씩,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까지 모두 모아둔 거였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 돈을 수진이에게 주자. 남편이 딸의 축의금을 가로챘으니 내가 대신 딸을 지켜주자. 하지만 3천만 원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수진이에게 제대로 된 출발을 해주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의 적금 통장 비밀번호를요. 30년을 같이 살다 보니 남편이 쓰는 비밀번호를 알 수밖에 없었거든요. 결혼기념일 숫자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계획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위험하고 무서운 계획이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수진이가 그린 그림을 꺼내봤어요. 엄마와 딸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그 그림 속 딸의 미소가 저를 용기 내게 만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살았지만 이번만큼은 달라야 했어요. 이번만큼은 제가 엄마로서 딸을 제대로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적금 통장에 찍힌 3천만 원. 그 숫자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언제부터 우리 집에서 딸은 아들보다 덜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처음부터였다는 걸. 수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거예요. 30년 전으로 기억을 되돌렸습니다. 제가 첫째 아들 준우를 낳고 3년 후 둘째를 임신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죠. 경수가 이번엔 아들이면 좋겠구나. 아들 둘이면 든든하지. 당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네, 어머니 하고 대답했었어요. 하지만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찍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딸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을 때 남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던 게 기억나요. 딸이라고? 뭐, 괜찮아. 아들 하나 있으니까. 괜찮다는 말.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딸은 괜찮은 존재였던 거죠. 아들은 좋은 일이었고, 딸은 그냥 괜찮은 일이었습니다. 수진이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준호가 태어났을 때는 남편이 병원에서 기뻐 날뛰었었는데 수진이 때는 그냥 조용히 수고했어라고만 했거든요. 시어머니도 달랐어요. 준호 때는 매일 미역국을 끓여오셨는데 수진이 때는 일주일에 2~3번만 오셨습니다. 아기용품도 달랐어요. 준호에게는 새 옷, 새 이불, 새 장난감을 사줬지만 수진이에게는 대부분 오빠가 쓰던 걸 물려줬습니다. 제가 수진이도 새 옷 사주면 안 될까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은 크면 시집 갈 건데 뭐하러 돈만 있어? 아들한테 더 투자해야지. 저는 그때도 아무 말 못했어요. 시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그게 당시 분위기였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수진이가 5살 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오빠 준호는 8살이었고 둘 다 유치원에 다닐 나이였어요. 준호는 집 근처 유명한 사립 유치원에 보냈는데 비싼 곳이었죠. 그런데 수진이를 유치원에 보내려고 할 때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수진이는 집 앞 국공립으로 보내면 안 될까? 돈도 절약되고. 준호는 사립 유치원 보냈는데 남편은 신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나중에 대학도 좋은데 보내야 하니까 어릴 때부터 투자해야지. 수진이는 여자니까 적당히 해도 돼. 결국 수진이는 국공립 유치원에 갔어요. 물론 국공립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오빠는 비싼 사립, 동생은 저렴한 국공립. 그 차이를 수진이도 느꼈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호에게는 학원을 여러 개 보냈어요. 수학, 영어, 피아노, 태권도까지. 남편은 아들은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며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가 엄마 나도 피아노 배우고 싶어라고 했을 때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아, 피아노는 돈이 많이 드는 거야. 너는 오빠가 쓰는 책으로 공부하면 되지. 수진이는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피아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7살짜리 아이가 벌써 포기를 배운 거였죠. 중학교 때 일도 생각났습니다. 준호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가족회의를 했어요. 어떤 고등학교에 보낼지, 과외는 어떻게 할지. 남편은 진지하게 준호의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3년 후 수진이가 고등학교에 갈 때는 달랐어요. 남편은 그냥 집 근처 학교 가면 되지라고만 했습니다. 수진이가 원하는 학교가 조금 멀리 있었는데도요. 여보, 수진이가 저 학교 가고 싶대요. 영어 교육이 좋다고.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며 대답했어요. 버스 타고 1시간 걸리잖아. 그냥 집 근처로 가. 딸은 적당히 공부해도 돼. 어차피 시집 갈 건데. 그 말을 듣고 수진이의 표정이 어두워졌던 게 기억나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대학 진학 때는 더 심했습니다. 준호는 서울에 있는 4년제 사립대학에 갔어요. 등록금이 비쌌지만 남편은 아들 교육은 투자다라며 아낌없이 댔습니다. 수진이도 수능을 잘 봐서 서울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여보, 수진이는 지방대 가면 안 될까? 등록금도 저렴하고 집에서 다닐 수 있잖아. 준호는 서울로 보냈잖아요. 수진이도 서울대학 가고 싶대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준호는 졸업하고 취직해서 우리 노후를 책임질 아들이야. 수진이는 결혼하면 끝이고. 왜 딸한테 그렇게 돈을 많이 써? 결국 수진이는 등록금이 저렴한 지방 국립대학에 갔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부모님께 부담 주기 싫어서 스스로 선택했다고 했어요. 20살 딸이 이미 체념을 배운 거였죠. 대학 생활비도 달랐어요. 준호에게는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줬지만
수진이에게는 50만 원만 줬습니다. 수진이는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려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편의점에서, 카페에서, 과외로. 공부하면서 일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 번은 수진이가 전화를 했었어요. 엄마, 다음 학기 등록금이 부족한데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이 좀 부족해요. 제 가슴이 아팠지만 남편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수진이는 스스로 해결하게 내버려둬. 그게 교육이야라고 했거든요. 결국 저는 제 비상금에서 100만 원을 빼서 딸에게 보냈습니다. 남편 몰래요. 그때 처음으로 비상금을 쓰기 시작했어요. 딸을 위해서요. 졸업 후 취직할 때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준호가 취직 준비를 할 때는 남편이 인맥을 총동원했어요. 회사 선배들에게 부탁하고 면접 옷도 백화점에서 비싼 걸로 사줬습니다. 수진이가 취직 준비를 할 때는 달랐어요. 내가 알아서 해봐. 요즘은 실력으로 뽑는 거야라며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수진이는 혼자서 이력서를 100군데 넘게 넣고 면접을 수십 번 보고 겨우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마지막까지도 차별은 계속되었던 거예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딸 수진이의 방문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비어있는 방. 딸이 시집간 후로는 아무도 없는 방.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수진이가 쓰던 책상, 침대, 옷장 모두 오빠 준호가 쓰던 것에 물려받은 것들이었어요. 준호 방은 새 가구로 채워졌지만 수진이 방은 항상 중고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수진이가 어릴 때 쓴 일기장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일기였습니다. 한 장을 펼쳤더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 오빠는 새 자전거를 샀다. 빨간색이고 정말 멋있다. 나도 자전거가 갖고 싶어서 아빠한테 말했더니 너는 오빠 자전거 타면 되지라고 하셨다. 오빠 자전거는 너무 커서 내가 타기 힘든데 그래도 괜찮다고 했다. 엄마가 미안해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일기를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2살 딸이 벌써 엄마를 배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포기하면서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오늘 담임 선생님이 영재교육원 시험을 보라고 하셨다. 성적이 좋아서 갈 수 있대.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말했더니 아빠한테 물어보래. 저녁에 아빠한테 말했더니 그거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야? 넌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들어라고 하셨다. 괜찮다고 했다. 나는 학교만 다녀도 충분하니까. 제 손이 떨렸습니다. 딸의 재능을, 딸의 꿈을 우리가 막았던 거예요. 돈이 아까워서. 딸이니까. 일기장을 더 넘겼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모든 일기마다 괜찮다. 엄마 미안하게 할 수 없어.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라는 말들이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일기는 대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오늘 오빠 결혼식이었다. 정말 화려했고 아빠 엄마가 정말 많이 준비해 주셨다. 나는 언제 결혼하게 될까? 내가 결혼할 때도 이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괜찮다고 해야 할까? 평생 괜찮다고 살아온 것처럼. 일기장을 덮으며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동안 딸은 계속 괜찮다고 말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진짜 괜찮아서가 아니라 부모님께 부담 주기 싫어서요. 그리고 이번 결혼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축의금을 빼앗겼는데도 괜찮아요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며 살아온 걸까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30년을 같이 살았지만 이 사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모른 척했던 거겠죠. 저는 제 서랍으로 가서 비상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3,200만 원. 30년간 조금씩 모은 돈이었어요. 명절 용돈에서 조금, 생활비에서 조금, 몰래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까지. 남편이 주는 돈으로는 항상 부족했고 딸을 도와주려면 제 돈이 필요했거든요. 이 돈을 수진이에게 주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전세 보증금 2천만 원.
메우고 남은 돈으로 가구라도 사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5천만 원을 받았는데 딸은 겨우 3천만 원을 받는다면 또 차별이잖아요. 적어도 같은 금액은 해줘야 공평하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적금 통장, 거기에 딸의 축의금 3천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걸 찾아서 수진이에게 주면 제 비상금과 합쳐서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준호보다 많은 금액이죠. 하지만 그러려면 남편 몰래 적금을 해지해야 했어요. 남편의 통장을 남편 모르게 해지하는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어요. 30년 동안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았는데 이제 남편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누가 먼저 배신한 걸까요? 딸의 축의금을 자기 돈으로 만든 남편이 먼저 배신한 거 아닐까요? 새벽 4시까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하기로. 이번만큼은 제가 딸의 편이 되기로. 30년 동안 못해준 것을 이번에 해주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간 사이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하고 제 비상금과 합쳐서 수진이에게 전달할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늦게 만들 거예요. 물론 그 후가 두렵긴 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화를 낼지, 우리 부부관계가 어떻게 될지.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였죠. 그리고 제 인생에서도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더 이상 참기만 하는 엄마가 아니라 딸을 지키는 엄마가 되는 거요. 수진이가 그린 그림을 다시 한번 꺼내봤습니다. 엄마와 딸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이제 정말로 딸의 손을 잡아줄 때가 온 거예요. 30년 늦었지만요. 새벽을 꼬박 세우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는 오전 8시 30분, 그때를 기다렸어요. 평소처럼 아침밥을 차려주고 남편이 나가는 모습을 현관에서 배웅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남편은 대충 고개만 끄덕이고 나갔어요. 30년을 같이 살았지만 남편은 제게 고맙다는 말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서웠지만 해야 했어요. 딸을 위해서라면요. 남편의 서재로 가서 적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통장과 도장, 그리고 남편 신분증 사본까지 챙겼어요. 30년을 같이 살다 보니 남편의 물건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은행에 도착한 건 오전 9시 30분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적금 해지를 요청했어요. 적금 해지하려고 하는데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보더니 물었습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데요. 예금주 신분증 있으신가요? 네, 여기요. 신분증 사본을 건넸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로 확인하더니 다시 물었어요. 예금주 본인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배우자분이신가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네, 남편 통장이에요. 제가 대신 해지하려고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적금 해지는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해요. 배우자라도 대리 해지는 안 됩니다. 그 말에 제 계획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꼭 본인이 와야 하나요? 저희 부부인데. 직원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금융거래법상 본인 확인이 필수예요. 위임장이 있어도 본인이 함께 오셔야 합니다. 결국 통장을 다시 받아들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계획이 실패한 거예요. 남편 몰래 적금을 해지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딸을 위해 뭔가 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제 비상금 3천만 원만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사람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들 준호였습니다. 준호야, 왜 회사 안 갔어? 준호는 소파에 앉아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전화 받았어요. 수진이 축의금 얘기 때문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이 아들에게까지 말한 거예요. 무슨 얘기? 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수진이 축의금을 수진이한테 다 주려고 한대요. 그런데 엄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뭐라고 한 거죠? 준호야, 무슨 소리야? 축의금은 원래 수진이 거잖아.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저도 결혼할 때 축의금 받았지만 그건 부모님 돈이기도 해요. 부모님이 평생 쌓아온 인맥으로 모인 돈이잖아요. 그래도 내 결혼식 축의금은 너한테 다 줬잖아.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저는 아들이니까요. 나중에 엄마 아빠 모실 사람이고 수진이는 시집 갔잖아요. 제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준호야, 수진이도 내 동생이야. 내 딸이고. 준호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아요, 엄마.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수진이는 이제 민수 집안 사람이에요. 우리가 계속 챙겨줄 수는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제가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 동생을 이렇게 차갑게 대하다니. 준호야, 내가 결혼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알아? 전세금에 가구에 신혼여행까지. 그런데 수진이한테는 왜 안 되는 거야? 준호는 한숨을 쉬며 일어섰습니다. 엄마, 저는 아들이고 수진이는 딸이에요. 똑같을 수는 없어요. 아빠 말씀이 맞아요. 그리고 준호는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요. 제 아들이 남편 편을 든 거였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겨진 저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남편도 아들도 모두 딸을 차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오후 2시쯤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죄송한데 민수 오빠 어머님이 전세금 추가로 도와주시기로 하신 거 취소하셨대요. 왜? 무슨 일이야?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 오빠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신부 측에서 축의금도 제대로 안 주면서 자기네만 부담하는 거 억울하시대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이 축의금을 안 준 것 때문에 딸이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진아, 엄마가 뭐라도 해줄게. 수진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대출 받으면 돼요. 대출? 신혼집 전세금을 대출받아야 한다니. 아들 준호는 우리가 다 마련해줬는데. 전화를 끊고 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했어요. 남편도 아들도 심지어 수진이 시댁까지 모두 딸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저녁 6시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참았던 말을 꺼냈어요. 여보, 수진이 시댁에서 전세금 지원 취소했대요. 우리가 축의금 안 줘서. 남편은 넥타이를 풀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민수가 알아서 해야지. 사위 문제야. 준호 때는 우리가 다 해줬잖아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30년 만에 남편에게 큰 소리를 낸 거였어요.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여보, 수진이도 우리 딸이에요. 왜 준호랑 다르게 대해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아들이랑 딸은 다르다니까. 아들은 우리 성을 이어가는 사람이고 딸은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야. 21세기에 무슨 그런 생각을 해요? 딸도 아들이랑 똑같은 자식이에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이상해. 왜 이렇게 딸 편만 들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퇴근 후에 들른 거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밖에서도 소리 들려요. 남편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 엄마 좀 말려봐. 수진이 축의금을 다 주겠다고 난리야. 준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말씀이 맞아요. 수진이는 이제 다른 집안 사람이에요. 제 안에서 뭔가가 터졌습니다. 준호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내 동생 수진이가 어떤 마음으로 살겠니?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현실을 보세요. 요즘 시대에도 아들이랑 딸은 달라요. 저는 나중에 엄마 아빠 모실 거지만 수진이는 시부모 모셔야죠.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준호야, 내가 그렇게 배웠니? 엄마가 너한테 동생 무시하라고 가르쳤어? 준호는 불편해하며 아빠를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여보, 그만해. 애 앞에서 창피하게. 창피한 건 당신이에요. 딸을 이렇게 차별하면서 부끄럽지도 않아요?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30년을 같이 살면서 이렇게 대든 적 없잖아. 30년 동안 참고 살았으니까요. 당신이 딸을 무시하는 걸 보면서도 참았어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도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보, 방 좀 들어가 있어. 머리 좀 식히고. 안 들어가요. 이 문제 해결하고 들어갈 거예요. 준호가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수진이한테 용돈 좀 보내줄게요. 용돈 문제가 아니야, 준호야. 이건 공평함의 문제야. 남편이 일어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축의금은 내가 관리할 거야. 이 집안의 가장은 나고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 말에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가장? 가장이면 다예요? 딸도 차별하고 아내 말도 안 듣고?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나 오늘 피곤해. 내일 얘기하자.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준호도 어색하게 현관으로 가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삐치지 마세요. 아빠도 다 엄마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준호도 나가버렸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은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남편도 아들도 모두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어요. 그날 밤 수진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희 대출 심사 떨어졌어요. 신용 점수가 부족하대요. 그럼 어떻게 해? 수진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전세집 계약 취소하고 더 싼 데로 알아볼게요. 괜찮아요. 또 괜찮다는 말. 딸은 평생 괜찮다고 하며 살아왔어요. 이번에도 괜찮다고 하면서 자기 꿈을 포기하려는 거예요. 수진아, 괜찮지 않아. 엄마가 해결할게. 전화를 끊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행동해야 할 때라고. 남편 허락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제가 직접 딸을 지킬 거예요. 제 비상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3,200만 원. 이걸 내일 당장 수진이한테 줄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적금은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예요. 새벽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딸을 위해서라면 남편과 싸워도 아들과 멀어져도 상관없었어요. 30년 동안 좋은 아내로만 살았지만 이제는 좋은 엄마가 될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남편의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소와 전혀 달랐어요. 어젯밤 내린 결심이 제 안에서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거든요. 남편은 아침을 먹으면서 신문을 봤어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평화로운 아침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오늘은 일찍 들어올 거예요?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늦을 것 같아. 저녁 약속 있어. 그럼 저녁은 거르세요? 응. 알아서 먹어. 30년 동안 매일 반복되던 대화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 대화가 제게 시간을 벌어준다는 걸 알았거든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동네 법률 상담소로 갔어요. 무료 상담을 해준다는 걸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상담 변호사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남편 명의 통장은 본인 동의 없이 해지할 수 없어요. 그건 불법이고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방법이 없나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머니께서 이혼을 하시거나 재산분할 청구를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30년 혼인 관계라면 재산의 절반은 어머니 몫이니까요.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저는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혼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의 축의금이 남편 통장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일단 그 돈이 원래 누구 돈인지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축의금은 법적으로 회비 성격이라 명확한 소유권 주장이 힘들거든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나요? 변호사는 메모지에 뭔가를 적더니 건네줬어요. 어머니, 일단 남편분과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안 되면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가정 상담과 법률 지원을 도와드릴게요. 법률 상담소를 나오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결국 제가 직접 부딪혀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행에 들렀습니다. 제 비상금 통장을 해지하기 위해서였어요. 3,200만 원을 전부 현금으로 찾았습니다. 두툼한 봉투를 손에 들고 있으니 손이 떨렸어요.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 제 인생의 증거 같은 돈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그 돈을 딸 수진이 방 책상 서랍에 숨겨뒀어요. 나중에 수진이에게 줄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아들 준호는 5천만 원을 받았는데 딸은 3천만 원만 받는다면 또 차별이잖아요. 오후 내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의 적금을 찾을 수 있을까? 법적으로는 안 된다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때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을 직접 은행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앞에서 적금을 해지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남편이 순순히 응할 리 없겠지만 방법은 있었어요. 저녁 7시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지금 회사 근처야. 9시쯤 들어갈게. 여보, 은행 업무 때문에 내일 같이 가줘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제 명의로 적금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당신 동의가 필요하대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을 은행에 데려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오전에 시간 좀 내볼게. 전화를 끊고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 은행에 가면 제가 적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남편의 적금을 해지할 거예요. 물론 남편이 화를 내겠지만 사람들이 있는 은행에서라면 큰 소리는 못 칠 거예요.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저녁 잘 먹었어요? 응. 너는? 저도 먹었어요. 짧은 대화 후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남아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도, 가족의 분위기도.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딸을 위해서라면 감수해야 할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11시쯤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딸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울먹거렸어요. 수진아, 무슨 일이야? 엄마, 민수 오빠 엄마가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셨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왜? 수진이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신부 측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자기네만 부담하는 게 억울하시대요. 그리고 민수 오빠 보고 결혼 미루는 게 어떻냐고.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모든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수진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해결할게. 엄마, 괜찮아요. 제가 민수 오빠랑 얘기해 볼게요. 아니야. 이번엔 엄마가 할 거야. 내가 평생 괜찮다고 하면서 참고 살 수는 없어. 전화를 끊고 남편이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벌컥 열었어요. 여보, 일어나요. 남편은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수진이 시댁에서 결혼 미루자고 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남편은 잠에서 덜 깬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민수네 집안이랑 수진이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 순간 참았던 모든 게 터져나왔어요. 당신이 수진이 축의금 3천만 원 가로채서 그런 거잖아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가로챘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관리하는 거지. 관리가 아니라 당신 적금 통장에 넣었잖아요. 내가 다 봤어요. 남편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화를 냈습니다. 내 서재를 뒤진 거야? 남편 물건을 허락도 없이? 당신은 딸의 축의금을 허락도 없이 가져갔잖아요. 남편이 침대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여보, 그 돈은 나중에 수진이한테 줄 거라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당장 필요해요. 수진이 결혼이 깨질 위기예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민수네 집에서 더 내면 되지. 우리가 왜 더 내? 준호 때는 우리가 다 냈잖아요.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또 그 소리야? 준호는 아들이고 수진이는 딸이라니까. 그 순간 저는 평생 하지 못했던 말을 했어요. 내일 은행 가서 그 적금 해지하세요. 수진이한테 줄 거예요.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내 돈을 내가 왜? 그건 당신 돈이 아니에요. 수진이 축의금이에요. 여보, 정신 차려. 그 돈은 내 통장에 들어간 순간부터 내 돈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해지하면 제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횡령으로요. 남편이 비웃었어요. 횡령? 부부 사이에 횡령이 어디 있어? 그리고 누가 믿겠어? 믿든 말든 저는 할 거예요. 더 이상 당신이 딸을 차별하는 거 못 봐요. 남편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정말 이상해. 왜 이렇게 나한테 대들어? 30년 동안 참았으니까요. 당신이 딸을 무시하는 걸 보면서 참고 또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못 참아요. 거실까지 울려 퍼지는 소리에 이웃들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 지금은 둘 다 흥분했어.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내일 아침 남편을 은행으로 데려갈 거예요. 그리고 제 앞에서 적금을 해지하게 만들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수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내일 다 해결할게. 내 결혼은 엄마가 지킬 거야. 사랑해. 30년 동안 좋은 아내로만 살았지만 이제는 좋은 엄마가 될 차례였습니다. 남편과 싸워도 가족관계가 깨져도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딸을 위한 엄마의 복수가 이제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어젯밤 싸움 이후 처음 마주하는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밥을 차렸지만 남편은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은행 갈 시간 있어요? 남편은 신문을 보며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꼭 오늘 가야 해? 네, 오늘이 마지막 날이래요. 거짓말이었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10시에 갈게.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제 가방을 챙겼습니다. 남편의 적금 통장과 도장, 신분증까지 모두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제 비상금 3,200만 원도 함께 챙겼습니다. 10시 정각, 남편과 함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고 저는 긴장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은행에 도착해서 번호표를 뽑았어요. 대기 시간 동안 제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곧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순간이 올 거예요. 번호가 불렸고 창구로 갔습니다.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가방에서 남편의 적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적금 해지하려고요. 남편이 깜짝 놀라며 저를 봤어요. 여보, 뭐 하는 거야?
당신 적금 만든다고 하지 않았어?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적금을 해지하는 거예요. 수진이한테 줄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미쳤어? 내 허락도 없이? 당신이 수진이 축의금 가져갈 때도 허락 없었잖아요. 은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당황하면서도 화를 냈습니다. 여보, 여기서 창피하게 뭐 하는 거야? 집에 가서 얘기하자.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창고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 예금주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는데요. 제가 기다렸던 순간이었어요. 남편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해지하세요. 안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한테 다 말할 거예요. 딸의 결혼 축의금 3천만 원을 당신이 어떻게 가로챘는지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제발 해지하세요. 지금 당장. 남편은 창피함과 분노로 떨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더 큰 소동을 만들 수는 없었어요. 결국 신분증을 꺼내서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해주세요. 직원이 서류를 처리하는 동안 남편은 저를 노려봤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거였던 것 같았어요. 몇 분 후 3천만 원이 현금으로 나왔습니다. 두툼한 봉투를 받아들고 저는 제 가방에 넣었어요. 남편이 손을 뻗었지만 제가 먼저 가방을 챙겼습니다. 여보, 그 돈 내놔. 안 돼요. 이건 수진이 거예요. 은행을 나오는 순간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미친 거야? 내 돈을 함부로. 저는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당신 돈이 아니에요. 수진이 축의금이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또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남편은 사람들 눈치를 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싫어요. 저는 지금 수진이한테 갈 거예요. 그리고 저는 남편을 두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택시 안에서 뒤를 돌아보니 남편이 멍하니 서 있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말을 거역하고 제 길을 간 거였습니다. 수진이가 일하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남편에게서 전화가 10여 통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아들 준호에게서도 전화가 왔지만 무시했습니다. 회사 앞에 도착해서 수진이에게 전화했어요. 수진아, 엄마야. 지금 회사 앞에 있어. 잠깐 나올 수 있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회사 시간인데. 중요한 거야. 5분만 나와줄래? 잠시 후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왜 그래요?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고 근처 카페로 갔어요.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해주고 싶어서 가방에서 2개의 봉투를 꺼냈어요. 하나는 남편의 적금에서 찾은 3천만 원, 다른 하나는 제 비상금 3,200만 원. 이거 받아. 수진이는 봉투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내 축의금 3천만 원, 그리고 엄마가 30년 동안 모은 돈 3,200만 원. 합쳐서 6,200만 원이야. 수진이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 이게 무슨...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오빠 때는 5천만 원 줬는데 너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수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러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너는 평생 괜찮다고 하면서 참고 살았어. 이제는 엄마가 너를 지킬 거야. 수진이가 봉투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 돈 어디서 났어요? 아빠가 알아요? 아빠 적금 해지했어. 내 축의금이었으니까. 수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가? 아빠 몰래요? 아빠 앞에서. 은행에서 직접 해지하게 만들었어. 수진이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엄마, 그럼 집에서 난리 났겠네요. 저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난리 나도 상관없어. 너는 엄마 딸이고 엄마는 너를 지킬 거야. 수진이가 제 품에 안기며 울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30년 동안 딸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나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엄마가 될 거예요. 수진아, 이 돈으로 전세 보증금 채우고 가구도 사고 남은 돈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써. 더 이상 눈치 보지 마. 수진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아빠는 어떻게 해요? 아빠는 엄마가 상대할게. 너는 신경 쓰지 마. 카페를 나와 수진이를 회사 앞까지 바래다 줬어요. 딸이 회사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딸을 위해 뭔가를 해준 거예요. 하지만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났을지 상상이 갔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을 넘은 거였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회사도 안 가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당신 드디어 왔어?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왔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돈은? 내 돈은 어디 갔어? 수진이한테 줬어요. 남편이 소리쳤어요. 뭐? 내 허락도 없이? 당신 정말 미쳤어. 당신도 수진이 허락 없이 축의금 가져갔잖아요. 남편이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건 내가 관리하는 거였어.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내 통장을.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권리요? 3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하면서 번 권리예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그 돈은 원래 수진이 축의금이었어요. 당신이 도둑질한 거예요. 도둑질? 부부 사이에 무슨 도둑질이야. 그럼 뭐예요? 딸의 결혼 축의금을 자기 돈으로 만드는 게 정상이에요? 남편은 주먹을 쥐었다 펴길 반복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후회할 거야. 후회 안 해요. 딸을 위해서라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급히 온 모양이었어요. 엄마, 아빠한테 전화 받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 엄마가 내 적금 3천만 원을 멋대로 해지해서 수진이한테 줘버렸어. 준호가 저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이요? 응. 그리고 엄마 비상금 3천만 원도 같이 줬어. 합쳐서 6천만 원.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제 안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뭔가가 터졌습니다. 준호야, 내가 결혼할 때 우리가 얼마나 도와줬는지 알아? 축의금 5천만 원 다 줬고 전세금도 대줬고 가구도 사줬고 신혼여행 비용도 줬잖아. 그런데 수진이한테는 왜 안 돼?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저는 아들이니까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이면 뭐가 달라? 수진이도 내 자식이야. 너랑 똑같은 내 자식이라고.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여보, 준호는 우리 노후를 책임질 아들이야. 수진이는 시집간 딸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30년 동안 쌓였던 모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노후요? 당신은 평생 아들만 생각했지. 딸은 눈에도 안 들어왔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까지 결혼 준비까지 전부 차별했잖아요. 남편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이었어. 현실이요? 딸을 무시하는 게 현실이에요? 21세기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게 현실이에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딸 편이에요. 당신들이 평생 아들만 편든 것처럼 저는 이제부터 딸을 지킬 거예요. 싫으면 이혼하세요. 이혼이라는 단어에 남편과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이혼까지 갈 문제는 아니잖아.
그럼 수진이한테 사과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아들, 딸 차별하지 말고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낸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후련한지 몰랐어요. 이혼이라는 말을 꺼낸 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며칠 동안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아들 준호도 어색하게 거리를 두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딸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전세집 계약했어요. 엄마가 주신 돈으로 전세 보증금 다 채우고 가구도 샀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딸을 제대로 도와준 거였으니까요. 수진아, 다행이다. 민수 씨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던? 수진이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셨는데 신부 측에서 제대로 준비했다고 만족하세요. 결혼 날짜도 다시 잡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대화를 시도한 거예요. 여보, 제가 결심했어요.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뭘? 저 수진이 집으로 이사 갈 거예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이사를 간다고? 네. 수진이가 신혼집에서 같이 살자고 했어요. 손주들 돌봐주면서 살고 싶대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우리가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딸 집으로 간다고? 3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했으니 이제는 딸을 도와줄 차례예요.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여보,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당신은 준호가 있잖아요. 평생 아들만 챙겼으니까 이제 아들이 당신을 챙기면 되죠.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농담이지? 진담이에요. 다음 주에 이사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집이지만 제 물건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과 책, 그리고 수진이가 어릴 때 그린 그림.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들 준호가 급히 찾아왔어요. 엄마, 정말 이사 가시려고요? 응, 수진이가 도움이 필요하대. 준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시고요? 혼자 두시면. 준호야, 내가 챙겨줘. 평생 아빠가 너한테만 투자했잖아. 준호가 할 말을 잃었어요. 엄마, 그래도 부부인데. 저는 아들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부부라는 게 뭔지 알아? 서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 아빠는 30년 동안 날 가정부 취급했어. 그리고 너도 동생을 무시했고.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수진이한테 잘할게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수진이 생일 때 축하 전화도 하고 명절 때 용돈도 주고 오빠로서 제대로 대해줘. 이사 당일 수진이와 민수 씨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짐을 싣는 동안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만 나와서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잘 지내라, 준호야. 가끔 전화 주세요. 그래. 너도 동생한테 자주 연락해. 차에 타려는데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30년을 같이 산 남편이 처음으로 제 이사를 배웅하는 거였어요. 여보, 저는 남편을 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식사 거르지 말고. 여보, 진짜 가는 거야? 네.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죠. 차가 출발했고 백미러로 남편이 서 있는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30년을 함께한 집이 멀어지는데 이상하게 아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수진이의 신혼집은 깔끔한 투룸 아파트였습니다. 제가 준 돈으로 마련한 집이에요. 딸과 사위가 정성껏 제 방을 준비해뒀더라고요. 엄마, 이 방이 엄마 방이에요. 어때요?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예쁜 방이었어요. 새 침대와 옷장, 그리고 작은 화장대까지 있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예쁘다.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엄마가 하고 싶은 것만 하시면 돼요. 그날 밤 새 방에서 처음 잠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제가 원하는 방에서 자는 거였어요.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고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려는데 수진이가 말렸어요. 엄마,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엄마가 해야지.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30년 동안 하셨잖아요. 이제는 쉬세요. 저랑 민수 오빠가 할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딸이 저를 위해 배려해주는 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며칠 후 수진이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엄마, 저 임신했어요. 8주래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딸의 아기, 제 손주가 태어난다니. 수진아, 정말 축하해. 엄마, 그래서 더 엄마가 필요해요. 아기 낳으면 엄마가 도와주세요. 당연하지. 엄마가 다 도와줄게. 그때부터 저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딸의 임신을 돌보고 집안일을 함께하고 사위와도 편하게 지냈어요. 민수 씨는 장인어른보다 저를 더 편하게 대해줬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야. 무슨 일이세요? 집에 언제 올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처량했어요. 안 갈 거예요. 저는 여기서 살 거예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줘. 무엇을 잘못하셨는데요? 남편이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수진이를 차별한 거, 그리고 당신을 존중하지 않은 거.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알아주시니 고맙네요. 하지만 저는 안 돌아갈 거예요. 여보, 제발. 이혼 서류 보낼게요. 서명해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의 사과가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쌓인 상처는 사과 한마디로 치유되지 않았으니까요. 몇 주 후 아들 준호가 수진이를 만나러 왔어요. 처음으로 동생에게 제대로 된 선물을 들고 온 거였습니다. 수진아, 축하해. 임신했다며? 수진이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오빠가 어떻게 알았어? 엄마한테 들었어. 이거 태교용품이야. 받아. 준호가 값비싼 선물 세트를 건넸습니다. 수진이가 감동해서 울먹였어요. 오빠, 고마워. 준호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오빠 노릇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이의 배가 많이 불러왔어요. 저는 매일 딸을 위해 미역국을 끓이고 산책을 함께하고 태교 동화를 읽어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저 너무 행복해요. 엄마랑 같이 사니까. 엄마도 행복해, 수진아. 엄마, 아빠는 요즘 어떠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 연락 안 하니까. 엄마, 후회 안 하세요? 전혀.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평생 저를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딸을 제대로 지켜준 게 이번이 처음인데 딸은 이렇게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출산일이 왔습니다. 수진이가 예쁜 딸을 낳았어요. 제 손녀였습니다. 분만실에서 처음 손녀를 안았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수진아, 정말 예쁘다. 우리 손녀. 수진이가 지쳐 있었지만 행복하게 웃었어요. 엄마, 이름 지어주세요. 엄마가? 네. 엄마가 지어주세요.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자유. 이자유. 어때?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자유롭게 살라고요? 응. 할머니처럼 참지 말고 엄마처럼 눈치 보지 말고 자유롭게 살라고.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서랍에서 수진이가 그린 그림을 꺼냈어요. 엄마와 딸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30년 전에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속에서 수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우리는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이나 아들의 뒤에 서 있지 않아요. 엄마와 딸, 그리고 손녀, 세 여자가 함께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혼 서류에 남편이 서명을 했고 우리는 공식적으로 남남이 되었어요. 재산 분할로 제가 받은 돈은 손녀 자유의 통장에 넣어뒀습니다. 이 아이는 할머니나 엄마처럼 차별받으며 살지 않을 거예요. 어느 봄날 오후 저는 손녀를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수진이도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 저도요. 엄마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30년 전 수진이가 그린 그림처럼 엄마와 딸이 손을 잡고 함께 걸었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여보. 돌아보니 남편이었어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남편이 손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손녀, 보고 싶어서. 수진이가 유모차를 남편 쪽으로 밀었어요. 아빠, 자유해요. 제 딸. 남편이 손녀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예쁘네.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여보, 나 정말 후회해. 돌아와 줄 수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 해요. 여보, 제발. 딸과 손녀와 함께요.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이에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섰어요. 그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전혀 흔들리지 않아.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엄마와 딸, 그리고 손녀, 세 여자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30년을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자유로워졌어요. 딸을 위해 싸웠고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용기를 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50대, 60대, 70대라도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 딸도 아들과 똑같은 자식입니다. 차별받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이전에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제가 이 이야기를 용기 내어 할 수 있었어요. 우리 모두 자유롭게 살아요. 진짜 우리 인생을요.